안녕하세요, 송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 측정 및 평가를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외우실 게 많기 때문에 부담감은 크실 텐데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듣고 하시면 어떤 게 좀 더 중요할지, 아니면 어떤 게 조금 여러분에게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 해야 할 것은 비표준화 검사를 통한 청소년의 행동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관찰법에 대해서 저희가 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제 비표준화 검사를 라는 게 있어요. 표준화되지 않고 어떤 규격에서 좀 다르게 된 비표준화 검사. 예를 들자면 융통성도 좀 있고요. 또 객관적이보다는 검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좀 많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표준화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찰법은 말 그대로 잘 보는 거겠죠. 잘 관찰하는 건데, 이 관찰법이라고 할 때도 그래도 우리가 그냥 보고서 어떻다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게 쓰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비표준화된 검사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되도록이면 어떤 틀 안에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면 체계적 관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간표지법이 있어요. 시간표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별로 이제는 기록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간표지법은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측정하는데 적절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간당 이렇게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걸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지, 긴 시간 동안 어차피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표지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틱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때 계속적으로 이걸 몇 번을 하는지 관찰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시간당 했을 때 얘가 이런 행동을 얼마나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시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상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큼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이거를 보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요. 또 이건 짧은 시간 동안 관찰을 하셔야 돼요.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하시기에는 어때요? 만약에 1분 안에 몇 번 하는 행동을 1시간에 몇 번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수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분 안에서 10분 사이 우리가 정해놓고 있어요. 보통 그 정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본 거고요. 행동의 출현 여부만을 표시해요. 출현 여부만을. 했냐 안 했냐? OX. 이런 걸로 표시, 한 번이나 두 번이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없었다, 이때 1분 안에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시간 안에 OX로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빈도수를 세기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는지. 또 행동의 빈도와 지속 시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현 여부만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빈도가 어느 정도 했는지, 지속 시간을 어떻게 얼만큼 했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관찰하시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그걸 관찰했을 때 그만한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이것들을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관찰 대상자의 행동은 유나 무 하나로 부호화되는데 이것을 제로원 표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제로원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나 무 중, 아까 있죠? 출현 여부만을 표시한다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게 이제 시간표지법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지법에 있어서 장점은 시간의 한계가 어때요? 분명하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분에서 10분이라 그랬죠. 이런 한계를 그어놓고요. 관찰하려는 행동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찰법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분명히 긋기 때문에. 또한 관찰이 필요한 시간에만 아동의 행동을 주시하면 되기 때문에 활동이 질에게 큰 지장을 받지 않고서도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일 수 있죠.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고 그 아동에 있어서 어때요? 굉장히 모든 것들을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죠. 관찰하는 사람도.
또 관찰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그냥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게끔 해서 살짝 OX 표시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의 많은 관찰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게 어때요? 시간이 1분의 10분 동안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해서 한계에 그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개인의 행동이나 집단의 많은 관찰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빠르게 일어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 왜 빠르게 일어나는 걸 할 수 있어요? OX, 출현 여부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기록하는데 빠르게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는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관찰을 부호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관찰 결과를 해석할 때 우리가 서술적인 방법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할 수 있죠. 뭐 어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걸 다 풀어서 읽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호화해서 OX로 계속 한다든지 출현 여부만 기록하기 때문에 서술적인 방법에 비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데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행동이나 사건의 발생 빈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빈도를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추가해서 그걸 할 수 있겠죠. 파악하면서 수량화가 용이하고요. 통계 처리가 아주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그 출현 빈도가 높은지 통계 처리를 할 때는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한 행동 수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시키기에 용이하고요. 평정 척도 같은 측정 도구를 만드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러한 장점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대신 어떤 게 단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단점은 뭐예요? 적어도 15분 이내에 한 번 일어나는 행동에는 적합하지만 그보다 가끔 일어나는 것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이 행동이 일어나면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도움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시간 안에, 그래서 뭐와 관계해서 시간하고요. 외형적 행동에는 적합해요. 밖으로 내보이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적합하죠. 그렇지 않은 내면의 것들. 이런 거는 어떻게 겉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양적인 자료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죠? 했냐 안 했냐, 또 어때요?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 몇 번 했느냐, 빈도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양적인 자료일 뿐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왜 그렇게 하는지 더 질적인 부분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찰의 범주를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편견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또 이만큼 이런 것을 관찰할래 라고 그걸 정해놓고 한다는 자체가 편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단점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너무 알아듣기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장점과 장점은 항상 다르게 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까는 관찰법에서도 시간 표지법을 봤죠. 시간을 제한해 놓고 보는 거. 이제 시간에 어떤 행동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봤다면, 이번엔 사건 표지법이에요. 그래서 사건 표지법은 싸우는 것 또는 노는 것 등 구체적인 사건이 잘 나타나는 장면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고려해야 될 것들이고요. 사건 표집의 장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연적 사건을 단위로함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을 단위로하기 때문에 행동과 그 행동이 일어난 상황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이런 행동이 발생하더라라는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계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좀 오랫동안 봐야 된다는 거 있죠. 우리가 관찰할 때서 자주 발생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자주 일어나지 않은 행동도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때요? 연관성이 좀 있는 걸 많이 보겠죠. 그 행동이 어때요? 훨씬 더 어떤 부분 때문에 결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냥 행동만을 빈도수나 여부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것들을 더 많이 신중하게 볼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행동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관찰자의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처음에 목표한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라는 그런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찰자의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행동의 발생 빈도보다는 그 행동이 어떻게 발생해서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유용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같은 관찰법에서도 이것이 이용하면 좋을지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 때나 시간 표지법이 좋은지 사건 표지법이 좋은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요? 행동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어때요? 상황, 사건 상황에 대한 것들 이것들이 연관성을 알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뭐죠? 네, 사건 표지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 표지법의 단점이 그럼 뭘까요? 수령하지 않는 자료예요. 이거 수령화가 될까요? 아까 그 시간은 건 시간 제한을 넣기 때문에 수령화가 되지만 이건 수령화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나 행동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령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신뢰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부분이요? 신뢰도요. 과연 이게 올바르게 측정이 된 건지, 올바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그때 이럴 때마다 이런 게 발생하는지, 늘 일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하는 믿을 수 있는지 과연. 이 검사법이. 그런 것들이 늘 신뢰를 제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도라는 건 늘 수령화가 되지 못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어요. 수령화 된다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회 쪽이나 상담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시간표집과 사건표집이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표집법과 사건표집법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시간 한계를 두고요. 또 행동을 어떤 사건, 상황하고를 같이 보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를 결합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찰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관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통제 관찰, 또 비통제 관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에는 관찰자의 누가 참여한다는 거죠? 관찰자가 여기 내부에 들어간다는 거. 누구도 참여해요? 관찰자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준참여 관찰은 관찰 대상의 생활의 일부만, 이건 전체가 들어가지만 일부만 이 사람이 침해해 관찰하는 방법이고요. 비참여 관찰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조사자가 신분을 밝히고 관찰하는 것으로 주로 조직적인 관찰에 많이 사용합니다. 조직 생활에. 통제 관찰은 뭘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전의 기획 절차에 따라서 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찰 조건을 표준화하고요. 이거는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실험실 같이 체계적인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표준화를 맞춰서 해놔야 되지만 나중에 결과치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타당도가 높겠죠. 그래서 뭐가 시킨다고요? 통제시킨다고. 그래서 표준화되게 그 관찰로 비참여 관찰이 여기 포함됩니다. 또한 뭐가 포함돼요? 비참여 관찰도 포함된다는 얘기고 비통제 관찰은 어때요? 통제를 안 시킨다는 얘기죠. 관찰 조건을 표준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 목적에 맞는 자료이면 다양하게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는 탐색적 조사에 많이 쓰입니다. 무슨 조사?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거, 잘 조사하는 거, 탐색적 조사.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떤 게 제일 필요한 관찰이죠? 통제 관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또 그 대신 또 가장 잘 알아가지고 내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건 또 뭐겠어요? 내부에 들어가는 건 참여 관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자연성과 유기적 전체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이거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종류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한 관찰법의 장점으로는 이제 보시면 어떤 문제의 사태나 관찰 대상 행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기록되어질 수 있어요. 발생도 하지만 우리가 기록도 하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방법이고요. 언어 능력이나 정신 능력들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나 정신 능력과 상관없이 지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찰자가 잘 보고서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조사자가 현장에서 즉시 포착할 수 있으며 행위,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 동물에도 유용하다는 얘기죠. 같은 능력이겠죠. 그래서 또 관찰법은 환경적 상황 조건을 동시에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 조건을 어떻게 외워? 어떤 상황이 이제 통제됐다면 통제된 상황 조건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비통제됐다면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이 상황 조건이 어땠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성패 여부는 관찰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좌우되죠. 그래서 아동 혹은 피험자의 의도와는 독립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누구의? 관찰자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관찰자가 잘 받아서 훈련된 관찰자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시 관찰자의 추론이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류 방지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에서 할 때 어떤 부분이 오류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요. 객관적인 관찰 도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뭐요? 객관적이어야 돼요. 이게 객관적이어야 됐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겠죠.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또한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을 통제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뭔가 혼란을 주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해 주시고요. 관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관찰자도 힘들어요. 또한 큰 단위로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아주 조금 단위가 큰 단위로 보시는 거고요. 주간 배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주간 배제. 그렇죠.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주간을 배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관적인 게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관찰해서 기록을 신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을 신속히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까먹죠. 간혹 그래서 까먹어서 나중에 기록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요?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그리고 개념 간의 관계를 한정해서 사고규칙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관찰자들끼리도 여러 명이 혹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랬을 때도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개념에 대한 생각이. 그 개념 체계가 잘못 잡혀 있다면 서로들 어느 정도까지다라는 것을 규칙들을 정해 놓으셔야지만 같은 것을 놓고 같은 개념으로 관찰해서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늘 우리가 중요한 게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이 통제, 어느 정도의 통제, 기준, 가장 중요한 거. 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심리검사라든지 측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거는 어디서든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할 때도 기준이 달라지고 스타트 라인이 틀려지면 결과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통제해야 되는 것은 같은 기준 라인에서 시작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는 통제되지 않은 거라면 이번에 통제된 관찰법을 보시면 이때는 면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면접법의 정의는 면접이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교환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뭐죠? 언어적, 비언어적 다 언어적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어적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언어적인 것까지 면접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테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의사소통을 통하여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에 정보와 아이디어, 태도, 감정,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명료하고요. 그래서 구체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 기원, 그동안의 적응 과정 및 적응 방식이 어땠는지, 또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 이 특징을 알아보면서 개인의 성격 및 대인관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는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기존에 노력을 했는지. 그렇다면 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주변 상황은 이 사람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아내는 작업.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전반적인 것, 요 알맹이도 알아봐야 되지만 이 전반적인 것까지 다 알아봐야 되는 게 면접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상담이나 이제 면접을 할 때 요 사람 알맹이만 알려고 하면 안 되죠. 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또 이제 주변 상황들을
다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면접의 유형에는 우리가 진단적 면접과 치료적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진단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스펠링이 틀려서 진단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래서 어떻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치료적으로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것의 목적에 맞춰서 볼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 목적에 따라서 면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진단적 면접이고요.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정보 수집의 차원에서 할 때는 치료적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글이 많이 여러분에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프로미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출제인으로 나왔던 문제라고 하는데, 응답자의 대답에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때 간단한 찬성식 질문이나 비지시적 질문으로 정확한 대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답을 유도하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술이 프로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면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표준화된 면접은 스케줄을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케줄은 면접자가 활용하는 질문 목록을 의미하고요. 피면접자들로부터 같은 종류의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동안 질문한 항목과 질문 순서가 일정하게 규격화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순서대로 다 잘 규격화가 되어 있는 게 표준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이 뭘까요? 그래서 진단의 신뢰도를 높여주죠. 이렇게 표준화된 것은 특정한 증상의 유무를 기록함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여주고요. 또한 초보 면접자에게서 면접 내용을 빠트림없이 질문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체계화된 것이 어떻게든 초보 면접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표준화된 면접은 어떤 거냐면 사실 확인 면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자가 주로 질문을 하고 피면접자의 반응을 잘 탐색하는 과정이죠. 조금 초보보다는 고도의 숙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겠죠. 상담 면접을 보시면 상담 면접의 구조는 대체로 상담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또한 상담의 내용은 내담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 사람 내용에 의해서. 면접범의 제한점은 기술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게 제가 면접법은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기술이 단련되지 않으면 정보를 어떻게 얻겠어요? 우리가 잘못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의 문제는 해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가져온 수집한 자료 이게 문제고요.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피면접처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면접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잘 돼야 돼요. 면접법에서는 이 말이 잘 되지 않으면 서로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면접자에게 대한 문제겠죠.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점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우리가 장점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또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 응답자의 교육과 지도가 가능하고 응답자의 관찰도 용이해 주고요. 상호작용을 통하여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문맹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응답이 적고 회수율이 높다는 걸 직접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먹고 얘기하고 하기보다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대답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익명성이 부재해요. 그래서 익명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는 경우도 있고요. 평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경제적 부담이 커요. 한 사람 한 사람 면접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 많은 사람을 할 때는 그래서 면접자에 따라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즉 면접자의 면접 기술과 역량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죠. 다르게 나타나. 아까 뭐라 그랬죠? 저희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랬죠? 피면접자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죠. 이거 누구에게 달렸어요? 피면접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정기적 보고법이 있습니다. 자기보고식 방법인데요. 시간적 정직성과 형식과 평가 절차의 단일성이라는 이중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기적 보고 같은 경우 개인의 발달 적사에 관한 객관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을 담고 있어요. 자기보고식이기 때문에. 또한 출생지라든지 가족의 배경, 교육 경험, 구체적인 기술, 취미, 직업 등의 전형적인 정기적 보고법의 질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다음에 생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술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이렇게 서버에서 자기 생애도 되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게 이제 비형식적 관찰법이 있는데요. 일하기로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관찰자나 교사, 학생이 중요한 행동사를 비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인데, 일하기록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선택된 행동에 대한 질적인 기술을 제공해줘.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어떤 식으로 흘렀는지. 예를 들자면 일하기록 같은 경우 관찰된 행동을 객관적이고 사실대로 설명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하기록 같은 한 번에 하나의 사건만을 간결하게 기록해요. 하나의 사건. 일하기록은 지속적이며 누적적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자기가 그 일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적이라고 했었죠. 계속 풀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딱 계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서전법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자서전의 행동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 저변에 있는 태도하고 정서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면접의 형태처럼 자서전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는 구조화되는 것과 구조화된 것, 또는 통제된 것과 비통제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문제점은 질문이나 주의 깊게 만들어지고, 이제 주의 깊게 질문지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반응이 쓰여졌다고 해도 반응자가 질문을 해석할 때, 상담자가 반응을 해석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늘 오해의 소지, 해석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사람 간의 의사소통에서 꼭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늘 제한점으로 좀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서의 활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자서전법의 의법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자서전 쓰는 것을 귀찮아해요. 그래서 짧게 써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주 심각하게 자기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좀 얻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학생이 작문 능력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하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는 친구는 더 잘 쓸 거고,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는 게 쉬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자서전법 같은 건 과거의 해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거를 잘 쓸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 통찰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여기서 쓰면서 학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장해서 강조하거나, 또는 이와는 반대로 중요한 것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제한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현재 가치관이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미쳐서 왜곡되게 서술할 수도 있죠. 현재 것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여기서 표본기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기록법의 개념은, 표본기록법은 관찰자가 관찰 대상이나 관찰 장면 및 관찰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어나는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의 행동과 상황 모두를 낱낱이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도 이 관찰해서 적는 것은 사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표본기록법은 일하기록법과 달리 정해진 시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게 모든 것을 기록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만이 선택되고 관찰되고 기록되는 거 아니라 전체가 관찰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쓰시냐면요, 길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서 우리 이대의 관찰은 10분에서 30분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즉시 그대로 자세히 모두를 기록하고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술하고 대화는 인용부호를 달아서 직접 화법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한 문장 속에 하나 이상의 작은 소단위 행동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요. 관찰 대상 아동의 말과 행동을 가능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그대로 기록하고, 한 장면의 관찰로 그 아동의 행동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늘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상담할 때 하나의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표본기록법의 특징은 특별한 관찰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기술하면 되니까. 또한 관찰 대상 아동의 많은 종류의 행동과 그 아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행동이나 사건이 발생한 맥락이 전후관계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일어난 순서대로 쓰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할 때 적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해석 시 어렵거나 주관이 개입되기가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겠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수량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관찰하시는 수가 아주 제한적이라는 이런 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관찰법에 대해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 관찰법들이 어떤 제한점이 있을까요? 관찰법이 널리 사용되는데 가장 중요한 장애를 가진 것은 개인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 행동하죠?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또 개인이 관찰되는 상황의 범위가
그래서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때요? 개인 관찰, 내부 관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한정적으로밖에 이 사람은 관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늘 이제 우리가 이거의 제한점이라고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법에 대한 부분을 다 배우셨는데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죠. 그래서 관찰법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준화된 게 어떤 건지, 비표준화된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조금 더 정리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